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주말에 간만에 푹 쉬었습니다. 쉬었어요? 네. 쉬어야지. 쉴 땐 쉬어야지. 근데 내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비 올 때요 엄청나게 와요. 근데 막 쏟아지다가 또 뚝 그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이 좋으면 네. 비가 안 올 때만 골라서 그 지역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운이 나쁘면 비 오는 지역만 골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낮에도 잠깐 소나기 오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강한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엄청나게 비가 올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뭐 비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유튜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슈 어떤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의 이후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정상회의 이후 관련 평가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우리 국민이 체감할 삼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예. 우크라이나의 자유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부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한미일 삼국 협력체가 오커스나 쿼드 등과 함께 영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삼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공급망 연대를 가장 먼저 꼽으면서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이나 삼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을 했고요. 야권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을지연습이 이제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되고요. 또 을지연습과 별개로 2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또 민방위 훈련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을지연습 주안점으로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 등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라는 점을 얘기했는데 최근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이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등에서 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국가 중요 시설을 공격해서 국가 기반 체계를 북한은 국가 중요 시설을 공격해서 국가 기반 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국민의 공습 대응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삼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앵커께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우리가 한미일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북중로가 더 가까워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그래서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북한의 ICBM 화성 18형 있죠. 이게 러시아의 ICBM과 똑같아서 미사일 기술 협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2023년 4월 17일 중앙일보의 기사의 헤드라인이고요. 네. 2023년 8월 17일 YTN에서 보도한 거를 따르면 국정원이 얘기를 하기를 러시아 핵 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ICBM이 똑같아가지고 기술 협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4월 달의 기사. 이게요, ICBM 같이 복잡한 기술은 뭐, 그 기술 한번 이거 가져가서 해봐. 뭐 이래가지고, 그럼 한 2달 내에 뭐 뚝딱 만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러시아의 기술이 만일 북한에 이전됐거나 뭐 하여간 뭐 모종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기술이 응용이 됐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건 하루 이틀 걸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물밑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물밑 관계 속에서 본다면 상당히 북중러의 긴밀한 관계는 오래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까워하면은 북중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ICBM 기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가 됐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상대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나름대로 길을 찾아야겠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양자 동맹이라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다자간에 있어서의 안보 협력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요. 또 하나는 뭐 이 경제 부분이라든지 이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 이번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파상 공세를 가했는데요. 먼저 박광원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번 회담을 통해 연 1회 3국 합동훈련 정례화라는 결국 일본의 군사제국화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은 뒤치다꺼리만 하게 될 일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유사시 일본 군대 한국 영토 상륙이 실현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신냉전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 기울어가는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다가 청나라에 침입받고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박찬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또 민주당이 비판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고리로도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 여당이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기는커녕 일본은 미래지향적 파트너라는 아니란 소리나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긴급 회의를 열고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정비해서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 폄훼, 한심한 상투적 비난이자 성과 왜곡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가했는데요. 아울러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정책을 친중, 친북, 반일 선동 외교로 규정을 하면서 한미동맹과 국익을 훼손한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역사의 획을 긋는 성과를 도출한 이번 회담을 두고 민주당이 외교 성과를 폄훼하기 급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미일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시비를 걸며 이를 준군사동맹이라고 규정한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하냐고 물었다. 심지어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될 거란 주장까지 하는데,
교묘한 말장난으로 허수아비를 만들고 이를 공격하는 민주당의 상투적 비난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찰에 나서면서 이제 방류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이 오염수 저지도 그렇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다뤄드렸던 일본해 표기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하지 못한 것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의 표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게 일본의 표기를 미국이 갑작스럽게 지금부터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식화돼 있기 때문에 쓴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역대 정권들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원래 이 평가가요. 예? 원래 갈려요. 예를 들면 2021년 5월에 그 민주당은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난 거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죠.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렇게 호들갑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경광부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는 사실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서로 평가를 깎아내리는 일이 뭐 이번만 발생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한미일이라는 거 우리가 일본과 단독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미군 기지 자 퀴즈 들어갑니다. 일본의 미군 기자가 몇 개 있을까요? 미군 기자요? 미군 기지 기자분은 몇 분인지 한 35분. 기지요? 기지는 오키나와? 어하? 오키나와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7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 7군데가 있는데 많은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거든요. 7군데가 있는데 그 7군데 미군의 그 소위 말하는 이 중요한 이 뭐 무기라든지 물자 같은 것들이 다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이게 일본과의 관계가 그래서 왜 거기 그러면 일본에 그걸 왜 갖다 놨느냐? 한반도에 유사한 좀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이제 거기서 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한반도 비상시에는 이게 투입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일본과의 관계가 뭐 매끄럽지 못할 경우엔 그게 100% 모든 걸 다 가동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만 미군 기지가 있고 막 이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미군 기지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이 무기나 물자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의 협력 강화라는 거는 유사시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이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고요. 한 가지 제가 조금 안타까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쭉 방송을 보면서 여러 방송에서 이제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외교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외교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건 굉장히 장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노선에 있어서는 정권을 초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사실 전문가 아니면 이거 정확한 평가 내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뭐 사실 좀 비전문가 분들이 나와서 좀 그분들도 자신의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아니 전문가도 아닌 분이 어디서 저런 근거 없이 확신을 갖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인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정치인은 우리가 저 사람은 저쪽 당 사람이니까 이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듣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전문성 있는 얘기를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떤 법적 사안이 있을 때 그게 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뭐가
제가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본인이 비전문가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자신감 있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진 좀 말아주십사. 내가 좀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요. 방송들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방송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미군 기지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캠프 험프리스 평택 정도 말고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단일 기지로는요. 네. 평택이 제일 크고 네.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에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걸 거예요. 단일 기지로는. 네. 그런데 그게 거의 전부죠. 뭐. 네. 근데 일본은 후텐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군데에 다 후쿠오카 근처가 우리나라에서 후쿠오카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가 우리한테 가장 먼저 비상시에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미군 기지라고 사세보 기지죠. 예. 가장 먼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지다. 그래서 7군데나 있다라는 거를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모르셨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점들을 전부 고려를 해가지고 한미일 관계를 파악해야지. 예? 우리가 얻은 게 당장은 안 보이죠. 외교는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어요. 사실은 나쁜 거는 있죠. 한일 관계 나빠졌을 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제외하고 막 이런 거 금방 나오는데 이 긍정적 효과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네. 자, 그럼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첫 뉴스에서 을지 연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북한이 이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 프리덤 실드 개시일에 맞춰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며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이 부분을 보도를 한 건데요. 시찰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고 김정은이 같은 시일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에 참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니까 이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러시아 말이에요. 네. 일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이요. 제가 첫 직장 하기박기 첫 직장이 통일연구원이었었는데 네. 그 재밌는 걸 내가 느낀 건데 일본 용어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다 사라진 거. 예를 들면 우린 도시락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이 특정 도시락을 벤또라 그래요. 벤또. 네. 그러니까 난 그런 것들 이렇게 볼 때 여기 일본어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렇게 우리식 사회주의 민족주의 강조한 데서 그렇게 일본어 많이 써도 되나? 그리고 땅크 이런 거 러시아 고르바 이런 러시아 용어도 엄청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짤막상식. 그래요? 네, 짤막상식. 네, 감사합니다. 짤막상식. 네. 예. 짤막상식 그것도 좋아요. 네. 예. 자,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한번 보면 미사일은 김정은이 직접 승선도했다는 경비함 661호에서 발사됐다라고 하는데요. 보면 전문가들은 1,500에서 2,000톤급으로 추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보기에는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북한은 설정한 목표물에 명중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감시 장비로 탐지를 해봤을 때 목표물에 명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고질적인 이 뻥치는 게 나왔군요. 네. 예. 이번 발사는 지난 주중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우리의 개시일에 맞춰서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주중에 이뤄진 이번 발사를 훈련일에 맞춰서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 반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반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쪽에서는 상당히 이 실패를 요새 많이 해요. 네. 예? 실패를 많이 하는데 그 실패하는 이유가 전 몇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명중을 안 했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서두른다는 거예요. 이게 서두르면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럼 이들이 왜 서두르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제가 볼 때에는 자신들이 예상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자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지금 북한이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다. 근데 북한이 당황하면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쁠 것도 없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당황하는 것보다 북한이 당황하는 게 훨씬 네.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좋게 가지고 가서 정말 한반도 평화가 오면 정말 좋겠죠. 예? 근데 우리가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북한이 뭐를 했습니까? 핵을 개발해 오고 그래- 있죠. 네.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쭉 핵 개발도 뭐 저 이제 중단해야지 그러고 중단했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2달 만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핵이나 미사일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게 진짜 중단 없는 이 개발의 덕분이라고 봤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글쎄 그게 저는 25년 전에 햇볕 정책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25년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지금 현재 상황의 분석에 틀어놓고 바라본다면 이건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뭐라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항상 상대를 당황하게 했을 때 우리가 뭐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다지 나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뭐 어쨌든 경계는 우리가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더 하시죠,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